도드-프랭크 법 속에는 베일인 권한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은행 위기 시 여러분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보험으로 보상받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의 주식으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키프로스는 2013년에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예금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예금의 47.5%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은 이미 미국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개의 지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과도하게 레버리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반가소해가 당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정부로 하여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가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투표할 권리도 없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은행에 있던 50만 달러가 이제 붕괴 직전의 은행 주식 26만 2,500달러 상당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은행 예금은 안전하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험 기금에는 1280억 달러가 있습니다. 미국 내 총 은행 예금액은 185조 달러에 달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FDIC는 총 예금액의 0.7%, 즉 1% 미만을 보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예금의 1% 이상이 위험에 처한다면 FDIC는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86개의 지역 은행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의 1%를 훨씬 넘는 금액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FDIC가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베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 이제 그들은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베일인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국에 이미 존재하는 이 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현재 파산 직전에 있는 186개의 은행들,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잃고 누가 빠져나가는지 보여드리고 덫이 닫힐 때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9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파산하게 내버려 두어 예금자들이 돈을 잃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투입하여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뱅크런과 경제 붕괴를 초래하고 두 번째 선택지는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무모한 은행가들을 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 7천억 달러를 썼을 때 엄청난 대중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했고 정치인들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구제 금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은행은 구제되지만 정부는 납세자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베일인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은행에 돈을 주는 대신 여러분의 예금을 가져가 지분으로 전환합니다. 지분은 곧 주식, 즉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행의 주주가 되고 현금은 주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가치를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틀렸습니다. 은행은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40만 달러의 예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실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그 주식은 내일은 20만 달러, 다음 주에는 5만 달러의 가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결국 붕괴하거나 JP모건의 헐값에 팔릴 때쯤이면 여러분의 주식은 달러당 아마 10센트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90%의 저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베일인이 발표되는 순간 해당 은행 주식의 거래는 중단됩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옴짝달싹 못하게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키프로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는 은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과 라이키 은행이라는 두 개의 가장 큰 은행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에 부실 대출을 해주었고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키프로스 은행들은 가치 없는 그리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납세자의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현대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베일인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어느 금요일 밤 정부는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은행 계좌가 베일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20만 유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중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 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는 폐쇄되었습니다. 돈을 인출할 수도 다른 곳으로 이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옴짝달싹 못하게 갇혔습니다. 마침내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10만 유로 이상을 예금했던 사람들은 예금의 47.5%가 키프로스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20만 유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15,000 유로의 현금과 95,000 유로 상당의 은행 주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 주식은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몇 달 안에 가치의 70%를 잃었습니다. 그 예금자들은 단순히 47.5%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붕괴하는 주가를 고려하면 80%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에 운영 자금을 넣어두었던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은행에 평생 저축한 돈을 넣어두었던 은퇴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책임감 있는 저축자였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예금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8년 이후 정부가 베일인 바일인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가 이를 시행했을 때 법적인 구제책은 없었습니다. 예금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항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하지만 그건 키프로스잖아. 은행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었던 작은 섬나라 얘기 아니겠어?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있고 보호장치들이 있잖아. 틀렸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법적 틀이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드-프랭크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구체적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의 제2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공식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일인 권한입니다. 관련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210조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부채나 다른 채무를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은행이 여러분에게 빚지고 있는 부채로 간주되는 여러분의 예금을 가져다가 주식을 의미하는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미래의 구제 금융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구제 금융은 없을 것입니다. 베일인이 있을 뿐이죠. 납세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행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 은행은 구제되고
여러분은 돈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훨씬 더 교활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미 베일인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에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영란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베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정확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은 글로벌 활동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정리 방안입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은 단일 진입점 접근법이라고 불립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은행이 부실해지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모무, 지주회사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주주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채권 보유자와 예금주들을 새로운 주주로 전환합니다. 은행은 계속 운영되지만 소유권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은행은 여전히 부실 상태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소유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 접근법이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과할 것이며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무담보 채권자는 바로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은행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며 그들은 바로 여기 문서에서 여러분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도 비밀스러운 음모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영란은행이 발표한 공식 정책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법적 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계획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 그들이 그것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다음 은행 위기가 닥칠 때이며 그 시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자기 자본의 300%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가진 186개의 지역 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은행의 완충제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지분인 셈이죠. 만약 어떤 은행이 1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100억 달러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란 은행이 사무실 건물, 쇼핑몰, 호텔, 아파트 건물 등에 제공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대출들이 부실해지면 은행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만약 어떤 은행이 100억 달러의 자기 자본과 300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는 자기 자본의 300%가 됩니다. 그것은 그 대출 중 단 3분의 1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은행의 자기 자본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86개의 은행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본에 비해 너무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채무 불이행만으로도 파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격 근무로 인해 사무실 건물들은 30%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는 2021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에 대한 대출은 2021년, 즉 이전 가치를 기준으로 실행되었습니다. 2021년에 2억 달러의 가치가 있던 건물은 오늘날 1억 달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졌습니다. 소유주는 재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는 채무 불이행에 빠집니다.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건물을 1억 달러에 팔고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수천 개의 건물과 수백 개의 은행에 걸쳐 곱해 보십시오. 손실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총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상업용 부동산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186개의 지역 은행들은 이러한 손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기 자본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들이 파산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그들을 구제할 돈이 없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기금은 1,2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은행들 중 단 10개만 파산하고 각각 평균 2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2천억 달러의 자산입니다. 만약 이 은행들의 예금주들이 공황에 빠져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험에 가입된 예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이 100억 달러의 보험 가입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총 1천억 달러가 됩니다. 10개의 은행이 파산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 기금은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개의 은행 파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186개의 은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 절반만 파산하더라도 그것은 93개의 은행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베일인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무보험 예금들을 가져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은행은 계속 운영됩니다. 보험 가입 예금주들은 돈을 돌려받지만 무보험 예금주들은 부실 은행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비보호 예금주 중 한 명이라면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예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의 은행 계좌에 2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건 그냥 부자들 이야기야. 나는 은행에 25만 달러가 없으니 안전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중산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보호 예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들, 연 매출 200만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면 직원급여, 임대료, 공급업체 대금, 그리고 퇴직자에게 지급할 돈을 위해 은행에 운영자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68세이고 방금 집을 60만 달러에 팔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한도를 초과합니다. 다음 달에 당신의 은행이 파산한다면 당신의 60만 달러는 부실화되는 은행의 31만 5천 달러 상당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파괴되는 겁니다. 신탁계좌. 만약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40만 달러의 신탁을 설정했고 수탁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한도를 초과합니다. 베일인으로 인해 그 절반이 날아갑니다. 에스크로 계좌. 만약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방금 팔았고 80만 달러가 거래 마감을 기다리며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은행이 파산한다면 그 에스크로 계좌는 베일인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돈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억만장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장호를 가진 계좌가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내 비보호 예금의 총액은 8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베일인 될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여러 은행에 분산시킬 겁니다. A은행에 25만 달러, B은행에 25만 달러, 그리고 C은행에 25만 달러를 넣어둔다면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은행만 파산할 경우에만 통합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는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돈을 여러 파산하는 은행에 분산시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각 계좌가 25만 달러 미만일지라도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이 압도당하여 제때에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파산했을 당시 예금주들이 보호예금에 접근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은행이었습니다. 6달 동안 93개의 은행이 파산한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완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보호예금을 돌려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소기업이라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파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을 여러 은행에 분산시키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같은 문제의 다른 형태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 사이프러스 모델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체 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베일인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높은 지방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5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은행이라고 합시다. 이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은행에 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합니다. 은행의 총 자본은 40억 달러입니다. 은행은 40억 달러만큼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예금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두 번째 단계,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48시간 이내에 100억 달러의 예금이 인출됩니다. 은행은 금고에 100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대출된 상태입니다. 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인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은행은 연방준비제도로 가서 긴급 대출을 요청합니다. 연준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지급 불능 은행에는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 은행은 끝장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합니다. 금요일 저녁,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통제권을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은행은 폐쇄되고 모든 지점이 문을 닫으며 온라인 뱅킹도 중단됩니다. 당신은 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돈을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해결책을 마련 중이며 은행은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주말 동안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검토합니다. 그들은 보호예금 총액이 250억 달러이고 비보호예금 총액이 1,500억 달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주들에게 250억 달러를 지급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1,500억 달러의 비보호예금을 보전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일인을 시행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월요일 아침 은행이 다시 문을 엽니다. 보호예금주들은 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은행은 여전히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몇 주 이내에 그 은행은 JP모건에 1달러당 20센트, 즉 5분의 1 가격에 팔립니다. 25만 달러의 예금을 나타내던 당신의 주식은 이제 5만 달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20만 달러를 잃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돈은 이미 갇혀버립니다. 이제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 하나의 은행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20개 또는 50개의 은행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과 2027년에 바로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됩니다. 이 대출들은 부동산 가치가 높고 금리가 낮았던 2019년과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는 40% 하락했고 금리는 그때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차용인들은 재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에 빠집니다.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이 대출의 30%가 채무 불이행이 된다면 4,5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손실이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과도한 186개 지방은행에 집중된다면 그 은행들 중 많은 수가 파산할 것입니다. 186개 모두는 아니겠지만 40개, 어쩌면 60개 정도는 그럴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는 파산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이 시작되면 다른 은행 예금주들도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 3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했고 예금주들이 베일인으로 돈을 잃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본 당신이 지방은행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돈을 빼낼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은행의 파산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바로 규제 당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시스템 리스크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만큼 충분히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당신의 돈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큰 피해를 입고 누가 무사히 벗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은 은행에 운영 자금을 넣어둔 소상공인들입니다.
당신의 사업용 당좌 예금 계좌에 급여와 경비를 충당할 40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은행이 파산합니다. 25만 달러는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 돈은 3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5만 달러는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은행이 청산될 때 그 주식의 가치는 고작 3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을 이들은 은행에 현금을 보관했던 은퇴자들입니다. 당신이 72살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집을 팔고 은퇴 후 살 콘도를 찾는 동안 55만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신의 은행이 파산합니다. 25만 달러는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나머지 30만 달러는 청산 후 가치가 6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주식이 됩니다. 당신은 24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망가진 것입니다. 그 콘도를 살 여유가 없어지고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가 시간제로 다시 일해야 합니다. 다음 피해자는 신탁 계좌를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한 지역 은행의 신탁 계좌에 고객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해봅시다. 그 계좌에는 80만 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합니다. 오직 25만 달러만이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나머지 55만 달러는 베일인되어 가치 없는 주식이 됩니다. 당신은 고객에게 80만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가진 돈은 25만 달러뿐입니다. 55만 달러의 부족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자격을 잃습니다. 당신의 경력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피해를 입을 이들은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입니다. 당신이 120만 달러의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 돈은 거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며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그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파산합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베일인 됩니다. 당신은 120만 달러 중 95만 달러를 잃습니다. 구매자는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키프로스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상황들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 손실을 겪고 실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사히 벗어날까요? 초고액 자산가들은 은행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무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웰스파고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그 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은 국채, 머니마켓 펀드, 증권 계좌, 여고의 계좌, 신탁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베일인 대상이 아닌 여러 구조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안전합니다. 대기업들도 무사합니다. 그들은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잔액을 여러 은행의 예금자 보호 계좌나 단기 국채로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현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플이 2천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이 하나의 은행 계좌에만 들어있을 리 없습니다. 수백 개의 구조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정부 기관 역시 무사합니다. 정부 예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에서 5천만 달러의 세이블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는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이 금액이 25만 달러를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를 통해 시의 손실은 전액 보전됩니다. 정부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들은 안전합니다.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은 바로 중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사업을 일구며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표적입니다. 은행의 실수를 당신이 대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하는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확인하세요. 이는 공개된 은행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자본 대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나타내는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200%를 초과한다면 당신은 고위험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돈을 옮기세요. 둘째,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하세요. 단, 각 계좌를 25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한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여러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금이 전액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남는 현금은 은행에서 완전히 빼내십시오. 당장 필요하지 않은 25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 보관하지 마세요. 트레저리 다이렉트를 통해 직접 단기 국채에 투자하세요. 단기 국채는 은행이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베일인 될 염려가 없습니다. 아니면 국채에만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세요.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이라면 여러 은행에 각각 25만 달러 미만의 여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번거롭겠지만 이것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운영 자금의 일부를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초당이 국채에 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에스크로 계좌나 신탁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계좌가 패스스루 계좌로 설정되어 있어 계좌당이 아닌 수혜자당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보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보험 보장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여섯째, 지금 당장 이 조치들을 취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절벽은 2026년에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미 2026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행 파산은 빠르면 올해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6개월,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첫 은행 파산 소식을 볼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뱅크런이 이미 시작되어 당신은 돈을 인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베일인 제도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다가오고 있으며 위기가 닥쳤을 때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은 파산하는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키프로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합법적이며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뉴스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당신에게 말해줬습니다. 이제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일리는 이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은행 예금을 빼앗아 간 후에는 여러분의 퇴직 계좌를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401k도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401k, 즉 7.3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을 몰수하여 국채로 전환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에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을 잃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테니까요.